파업해. 그럼 사람 다 빼? 평균 연봉 1억 2천을 받던 삼성전자 노조가 45조 원을 요구한 그날, 회사는 협상 테이블 대신 전혀 다른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 월급쟁이들은 점심값을 아끼고 자영업자들은 폐업 신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시국에 이 노조는 삼성 전체 연구개발비보다 많은 돈을 내놓으라며 공장을 멈추겠다고 했죠. 그런데 회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24시간 잠들지 않는 AI 로봇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십 년 먹혔던 파업 공식이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 당신의 자녀, 첫 직장까지 흔들게 됐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회사가 협상 테이블을 완전히 엎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시작은 올해 초였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회사에 건넨 요구안에는 숫자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45조 원, 회사가 한 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15%를 선과급으로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여기에 기존 선과급 상한선, 그러니까 이익이 아무리 많이 나도 일정 수준 이상은 지급하지 않던 천장 자체를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성과급 천장이 있냐 없냐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5월 20일부터 18일 동안 공장을 세우겠다는 총파업 예고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업계는 파업이 강행되면 손실이 20조에서 30조 원까지 치달을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45조라는 숫자는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값을 12억에서 13억으로 잡으면 45조 원은 서울 아파트 약 3만 5천 채를 한꺼번에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삼성 전체 연구개발비보다도 많습니다. 이 돈을 한 해 성과급 한 번으로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멍하니 당하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테이블 위에는 사측이 내민 카드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임금 인상률은 6.22%, 지난 몇 해보다 눈에 띄게 높인 숫자였습니다.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주는 주택자금, 자사주 20주, 자녀 출산 경조금 상향, 메모리 사업에서 경쟁사를 따라잡으면 동등 이상, 특별 포상까지.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가 살아나면 성과급을 기존의 1.5배, 최대 75%까지 주겠다는 제안도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 패키지는 한국 대기업 협상 테이블에서도 흔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노조는 교섭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핵심 이유는 단 하나, 성과급 천장을 제도로 못 박자는 것이었습니다. 안정도, 보너스도, 주택자금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기 삼성전자는 이미 한국 기업 역사상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실적을 찍고 있었습니다. 2026 연일 분기에만 매출 133조, 영업이익 57조 2천억, 직전 분기보다 거의 3배, 1년 전과 비교하면 8배가 넘는 숫자였습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황금알이 쏟아지고 있는데 왜 천장을 두냐는 논리였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면 황금이 쏟아질 줄 알았던 옛날 이야기와 정확히 닮은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장면을 한 걸음 떨어져서 봐야 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 신고서를 낸 자영업자가 100만 8천 명이었습니다.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긴 숫자였습니다. 음식점을 열었다 닫은 사장님이 15명 중 2명, 동네 가게를 접은 자영업자가 16명 중 2명 꼴이었습니다. 같은 해 삼성전자 직원 평균 연봉은 1억 2,800만 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한 달 점심값을 아끼며 가게 임대료를 막고 있었고, 누군가는 평균 연봉 1억 2천을 받으며 45조짜리 청구서를 들고 공장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벌어진 일입니다. 둘 중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격차가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출발선이라는 뜻입니다. 노조는 이 요구가 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거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 대기업에서 파업은 거의 언제나 먹혔습니다. 공장이 멈추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러면 회사는 테이블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의 조합원 수는 약 7만 4천 명, 전체 직원의 과반을 넘겼습니다. 파업 공식의 기본 조건은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회사가 이 청구서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공식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파업 조끼를 입고 라인 앞에 서면 회사는 결국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반도체 라인은 한 번 식으면 안 되는 자산입니다.
웨이퍼 한 장이 수백 개의 공정을 거치는 동안 온도와 습도가 조금만 흔들려도 전부 불량으로 버려집니다. 라인이 멈추면 하루에 수백억이 녹습니다. 그래서 노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공장을 세우겠다는 한마디면 회사는 반드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온다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1일 그 공식이 처음으로 먹히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협상 테이블 대신 전혀 다른 선언문을 꺼내 들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생산 공장을 AAI 자율공장으로 전환한다. 바로 이어서 3월 2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용 무대 위에 삼성은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공장 기술을 올렸습니다. 세계 모든 바이어와 투자자가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못을 박은 겁니다. 앞으로 삼성 공장은 사람이 아니라 AI와 로봇이 돌린다고 말이죠. 노조는 공장을 멈추겠다고 했고 회사는 공장에서 사람을 빼겠다고 답했습니다. 경영진의 속내를 대사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라인 멈춰도 돼. 대신 다시 켜질 때 너희는 없을 거야. 이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자의 통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삼성은 파업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밑작업을 끝내놓고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삼성전자는 국내 로봇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35%까지 끌어올려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2025년 3월에는 공정위 기업 결합 승인이 떨어졌고 동시에 대표이사 직속으로 미래로봇 추진단이라는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노조가 5월 총파업을 외치기 한참 전에 회사는 이미 로봇 회사 하나를 통째로 품 안에 넣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게 삼성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인텔은 2024년 8월 전 직원의 15%를 자르겠다고 발표한 뒤 누적 35,500명을 감축했습니다. 감원의 이유는 단순한 실적 부진이 아니라 공정 자동화와 AI 전환이었습니다. 해외 거대 반도체 기업이 먼저 보여준 길을 삼성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파업 공식이 무너진 건 한국 노조만 겪는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 제조업이 통과하고 있는 거대한 전환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무인화를 꺼낸 진짜 이유는 노조 견제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따로 있습니다. 하운드리 시장을 보겠습니다. 2025년 이 분기 기준 대만 TSMC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70.2%입니다. 같은 시기 삼성은 7.3%였습니다. 한 회사가 10개 중 7개를 가져가고 삼성은 겨우 1개도 못 채운 셈입니다. 삼성은 2027년까지 이 점유율을 2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개적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이 목표를 맞추려면 수율을 극한까지 올려야 하고 그러려면 공장 안의 변수를 하나라도 더 줄여야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기침 한 번, 실수 한 번, 파업 한 번이 모두 수율을 갉아먹는 변수입니다. 다시 말해 삼성이 무인화 버튼을 누른 건 노조가 미워서가 아니라 TSMC에 따라잡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노조는 그 거대한 생존 전쟁에 반가쇠를 당겨준 사람에 더 가깝습니다. 평균 연봉 1억 2,800만 원을 받던 직원들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45조짜리 청구서를 던지며 파업을 선언한 그 순간 회사는 협상 대신 그럼 우리는 사람 없는 공장으로 간다는 카드를 정당화할 완벽한 명분을 얻었습니다. 스스로 퇴장 시계를 앞당긴 셈입니다. 무인 공장이 단순히 노조를 견제하려는 수단이라고요.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공장 안쪽 깊은 곳에서 수율과 먼지와 인간의 몸을 둘러싸고 이미 오래전부터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인 공장이 단순히 노조를 견제하려는 수단이라고요.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공장 안쪽 깊은 곳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반도체 공장 내부를 본 적 있으십니까? 작업자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방진복을 뒤집어 쓰고 얼굴 가리개와 이중 장갑까지 끼고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반도체는 머리카락 한 올보다 수백 배 작은 먼지 하나에도 불량이 납니다. 그런데 그 방진복 안에 가장 큰 오염원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숨을 쉽니다. 사람은 각질을 떨굽니다. 사람은 침 방울을 튀깁니다. 아무리 방진복을 입어도 인간은 살아있는 한 반드시 먼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는 오래된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먼지 없는 작업실의 가장 큰 오염원은 인간이라는 명제입니다. 이 명제를 삼성이 2026년 3월에 공식화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생산 공장을 AI 자율 공장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이었죠. 그 안을 들여다보면 두 축이 보입니다. 한 축은 에이전틱 AI입니다. 갤럭시 S26에서 처음 소개된 목표만 던지면 알아서 판단하고 실행하는 AI 두뇌를 제조 현장에 그대로 이식한 겁니다. 다른 한 축은 네 종류의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설비를 점검하는 오퍼레이팅 봇, 자재를 나르는 물류봇, 부품을 붙이는 조립봇, 가스 누출과 사고를 감시하는 환경 안전봇, 사람이 24시간 교대로 하던 일을 이 네 가지가 쉬지 않고 돌아가며 채우는 구조입니다. 이 로봇들을 움직이는 뇌가 삼성 리서치가 독자 개발한 VLA 모델입니다. 눈으로 보고 말을 알아듣고 손으로 움직이는 뇌라는 뜻이죠. 숫자가 놀랍습니다. 양팔 20이 자유대 로봇손 이 자유도를 더해 총 46개 움직임을 단 40밀리초 만에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눈을 한번 깜빡이는 시간이 보통 100밀리초니까 그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팔과 손 24개의 관절을 동시에 움직이는 판단을 끝내는 겁니다. 게다가 오차는 1mm 이하, 머리카락 한 올 굵기가 대략 0.1mm라는 걸 생각하면 이건 이미 숙련된 사람 손을 넘어선 정밀도입니다. 여기에 연료까지 맞물렸습니다. 삼성이 2026년 2월 세계 최초로 양산한 HBM사는 작동 속도가 초당 13기가비트입니다. 엔비디아가 요구한 사양이 11.7기가비트였으니 기준을 가볍게 넘겼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삼성과 엔비디아는 2025년 3월 업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AI 팩토리를 공동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AI 로봇을 돌릴 칩도 그 칩을 뽑아내는 공장의 AI 두뇌도 한 지붕 아래 묶어버린 겁니다. 이게 삼성만의 이야기냐 하면 또 아닙니다. 세계 최대 전자제품 위탁 제조업체 폭스콘은 엔비디아와 함께 2026년 1분기부터 미국 텍사스 휴스턴 AI 서버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시범 투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을 꽂고 조립하는 작업을 사람 대신 로봇이 학습하고 있죠. 한국의 삼성 평택이든 미국의 폭스콘 휴스턴이든 결론이 똑같이 수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로봇은 화장실에 가지 않습니다. 로봇은 파업하지 않습니다. 로봇은 휴식도 없습니다. 이건 노조 탄압을 위한 레토릭이 아니라 수율과 원가와 경쟁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산업적 필연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성실해도 방진복 안에서 각질을 떨구는 순간 수율이 흔들리고 파업 한 번이면 조단위 손실이 납니다. 그런데 46개의 관절이 40밀리초 만에 1mm 이하로 움직이는 기계가 이미 라인 옆에 서 있습니다. 기업이 어느 쪽 버튼을 누를지는 사실 오래전에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로봇이 향하는 자리는 생산직만이 아닙니다. 사무직, 서비스직, 전문직, 어떤 직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삼성전자라는 회사 한 곳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삼성 공장 담벼락 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 거실, 여러분 자녀의 이력서, 여러분 통장에 찍히는 연금 액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으로 12만 5천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단일 기업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 숫자가 2030년까지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부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회사는 어느 누구에게도 나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뉴스에 삼성전자 대규모 구조조정이라는 제목은 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줄 압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아무도 해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난 자리에 다시는 사람을 뽑지 않는 겁니다. 정년퇴직하는 선배의 자리, 이직한 동료의 자리, 육아휴직 후 돌아오지 않은 직원의 자리, 이 자리들이 하나씩 휴머노이드로 채워지는 겁니다. 공사도 없습니다. 라인을 뜯어 고치는 대규모 개조도 없습니다. 어제까지 김 과장이 서 있던 그 좁은 작업대 공사 한 번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휴머노이드가 투입됩니다.
김 과장이 쥐던 드라이버를 그대로 집어듭니다. 김 과장이 입던 방진복은 옷걸이에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다만 김 과장만 없을 뿐입니다. 가장 조용하고 완벽한 방식으로 인간이 공장에서 지워집니다. 이게 바로 조용한 대체입니다. 해고 없는 해고, 뉴스에 나오지 않는 구조조정, 노조가 투쟁할 대상조차 없는 소멸. 여러분, 이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삶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분식집에 들어가면 이제 이모님이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 입구에선 키오스크가 받습니다. 고속도로 요금소에 요금 받던 분이 계셨던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습니까? 하이패스가 모든 걸 대체했습니다. 음식점에 가면 로봇이 접시를 날라옵니다. 이모님이 아니라 흰색 플라스틱 몸체의 서빙 로봇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자리에 전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뉴스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은 공장 담벼락을 넘어 여러분 집 앞마당까지 밀려옵니다. 평택을 한번 보시죠. 삼성 반도체 단지가 들어선 그 평택 말입니다. 2024년 8월 평택 아파트 실거래량이 401건이었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580건으로 올라섰습니다. 언뜻 보면 거래가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풍경이 보입니다. 올라가는 가격 거래가 아니라 내려가는 가격의 거래, 즉 손절 매물이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빠져나가는 도시의 거래량입니다. 공장이 무인화되면 그 공장에 출퇴근하던 사람들의 원룸 수요가 사라집니다. 그 원룸 앞 분식집이 문을 닫습니다. 그 분식집 사장님이 살던 아파트가 매물로 나옵니다. 그 아파트를 사주던 옆집 삼성 직원은 이미 없습니다. 이게 도미노입니다. 자영업자 폐업 숫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한 해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가 108,282명입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100만을 돌파한 숫자입니다. 폐업률은 9.04%, 그런데 소매업은 16.78%, 음식점업은 15.82%입니다. 10명 중 1명 반이 가게 문을 닫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무인화의 파도가 얹혀지면 이 숫자가 어디까지 갈지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지갑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 그 돈이 언제 바닥나는지 나라가 직접 계산한 숫자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입니다. 이 숫자는 2041년에 연금이 적자로 돌아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055년에는 기금 자체가 바닥난다고 말합니다. 지금 40대라면 연금을 제대로 받기도 전에 곳간이 빕니다. 지금 30대라면 한 푼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국민연금법이 개정됐습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을 반영하면 소진 시점이 2064년까지 약 8년 연장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어봐야 합니다. 8년을 더 버는 이 계산은 어떤 가정 위에 서 있습니까? 젊은 세대가 지금처럼 꼬박꼬박 보험료를 낸다는 가정입니다. 그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다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세대가 들어갈 공장 일자리가 통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력서를 들고 서 있는 그 공장 정문, 그 정문 안쪽에 휴머노이드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쳐줄 사람 자체가 공장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사라진 일자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로봇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로봇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로봇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로봇은 월급의 일부를 떼어 자녀 학원비로 쓰지도 않습니다. 로봇은 주말에 동네 치킨집에서 맥주 한 잔을 하지도 않습니다. 로봇이 일하는 공장이 늘어날수록 나라의 세금 곳간은 줄어들고 연금 곳간도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은퇴해서 받을 연금이 그래서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삼성의 무인공장 발표가 단순한 기업 뉴스가 아닌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기업에서 12만 5천 명이 일하는 현장의 변화는 그대로 대한민국 세수에 꽂히고 국민연금에 꽂히고 평택과 화성부동산에 꽂히고 여러분 동네 상권에 꽂힙니다. 회사는 누구도 자르지 않을 겁니다.
다만 다시 뽑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뽑지 않음이 쌓이면 어느 날 여러분은 자녀가 이력서를 낼 곳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파업 공식이 무너진 자리, 45조 청구서가 허공에 사라진 자리, 그 자리에 조용한 대체가 들어왔습니다. 가장 잔인한 형태의 구조조정은 칼을 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이 그 문 앞에 서 있을 때 문은 이미 닫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무인화의 파도 속에서도 절대 대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공장은 무인화되고 자녀의 첫 직장은 사라지고 국민연금은 바닥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거대한 무인화의 파도 속에서도 절대 대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당신의 자녀와 당신 자신의 미래가 달린 이야기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AI와 로봇이 아무리 빨라져도 아직 넘지 못하는 벽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벽은 복합 판단이 필요한 현장 문제 해결입니다. 공장 라인에서 갑자기 부품이 어긋나고 정체 모를 이상음이 들리는 순간 주변 소음과 진동과 냄새까지 종합해서 원인을 짚어내는 일. 지진이 지나간 아파트 외벽에서 균열이 구조 결함인지 마감자의 문제인지 판단하는 일. 로봇은 정해진 규칙 안에서 정해진 분량을 걸러낼 수 있지만 세상에 처음 보는 상황은 여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설비 유지보수 기술자, 산업안전 진단 엔지니어, 현장 시공 감리사 같은 직군은 오히려 로봇이 늘어날수록 몸값이 올라갑니다. 로봇을 수천 대 굴리는 공장일수록 그 로봇이 멈췄을 때 즉시 달려가 손대줄 사람이 더 절실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벽은 신뢰와 공감이 오가야 하는 대면 서비스입니다. 치매 어머니의 손을 잡고 병원 복도를 걸어주는 요양보호사, 말을 잃고 울먹이는 학생 앞에 무릎을 낮추고 눈을 맞춰주는 교사. 이 자리는 단순히 정보를 주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의 떨림을 받아내는 자리입니다. 로봇이 흉내는 낼 수 있어도 흉내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아픈 노인이 정말로 마음을 여는 순간은 누가 내 얘기를 판단 없이 들어준다는 확신이 들 때입니다. 그 확신은 금속팔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돌봄 전문가, 특수교육 교사, 심리상담사, 호스피스 간호사. 이런 직군은 무인화가 빨라질수록 사회가 더 간절히 붙드는 자리가 됩니다. 세 번째 벽은 창의적 기획과 감정 설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느 지점에서 흔들지 설계하는 영상 기획자, 매장 동선 하나로 매출을 바꾸는 브랜드 디렉터, 숫자 너머의 맥락을 읽고 결단을 내리는 경영자. 이 자리는 정답이 없는 자리입니다. 정답이 없으니 답을 학습시킬 수도 없습니다. AI는 과거의 패턴을 평균값으로 뽑아내는 데 탁월하지만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에 처음 깃발을 꽂는 일은 여전히 사람의 일입니다. 그래도 결국 로봇이 다 하지 않겠어 라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삼성이 자랑하는 바로 그 VLA 모델조차 냉장고 워터호스를 1mm 이하 오차로 밀어넣는 수준을 최근에서야 겨우 통과했습니다. 한 세대를 이끌 최첨단 로봇이 지금 막 정교한 손끝 하나를 얻은 단계라는 뜻입니다. 비정형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사람을 다독이고 처음 보는 문제에 첫 결정을 내리는 영역은 아직 인간의 영토입니다. 그럼 국가가 자동화로 사라진 일자리 몫을 어떻게든 메워주지 않느냐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로봇세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고 학계에서만 찬반 논의가 오가는 단계입니다. 세금으로 메우는 안전망은 지금 당장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분명해집니다. 자녀에게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말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너만의 무기가 무엇인지 고민해라.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남보다 한 뼘 더 공감할 줄 아는 능력, 처음 보는 문제 앞에서 얼어붙지 않는 태도, 정답이 없는 곳에서 스스로 방향을 잡는 배짱. 이 3가지는 학원 한두 곳으로는 길러지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사람을 겪고 현장을 겪고 실패를 겪어야 길러집니다. 무인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선택은 아직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자녀와 마주 앉아 30분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몰랐는지, 어떤 문제 앞에서 가슴이 뛰었는지, 그 작은 단서가 로봇이 열 수 없는 문 앞으로 당신의 자녀를 데려다 줍니다.
45조짜리 청구서가 던져진 그날, 노조가 잃은 건 성과급이 아니라 공장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는 지금 우리 식탁 위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세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사건의 본질은 노조가 요구한 45조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먹혀왔던 파업 공식 자체가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삼성의 무인 공장은 노조를 찍어 누르려는 보복이 아닙니다. 수율과 인건비와 생존이 맞물린 돌이킬 수 없는 산업적 필연입니다. 셋째, 당신의 자녀가 들어갈 공장 자리가 사라지는 속도보다 대체 불가 직군을 준비하는 속도가 더 빨라야 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이 밀어붙이는 무인화 시대, 당신의 자녀가 반드시 피해야 할 직군 탑5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함께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